지금 스튜디오에는 서정빈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이 지금 탄핵 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증인 신문은 2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유의미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우선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주요 쟁점이 될 만한 발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지금 여러 발언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제가 지금 되새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결국 이 전체적인 증언 내용들은 윤 대통령이 이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주도했다기보다는 사실상 김용현 장관 자신이 주도를 했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들리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계엄 문건의 그런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착오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작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실질적인 검토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주도를 하고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그런 이 계엄 상황과 계엄 상황에 대한 그런 주장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경고성 그런 계엄이었다라는 그런 취지로 여전히 주장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과 거의 동일한 취지에 거기에 맞는 증언들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면이 관심을 모았거든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 당초에 가림막을 둬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오늘 가림막 같은 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그 증인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함께 그 재판정 안에 있는 사항은 상당히 증언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라든가 혹은 윤 대통령이 나가는 그러한 증인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국회 측의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딱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증인 신문 절차에서는 이런 가림막 설치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이런 요청을 기각했다라기보다는 이 개별적인 증인에 대해서 별도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증언을 예상할 때 물론 일부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약간의 공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더 근거 짓는 그런 진술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증인이 대통령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혹은 왜곡된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헌재에서는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림막 설치 등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네 번째 변론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지금 저희가 조금 전 헌법재판소 심판정 상황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이 탄핵 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2시 30분 정도부터 증인 신문이 진행이 돼서 조금 전인 5시까지 2시간 30분 정도 증인 신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잠시 휴정을 한 뒤에 지금은 이 탄핵 심판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금 전 헌법재판소 심판정 상황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에서 또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이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그 쪽지 내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다, 잘 모른다.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라고 그제 재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김 전 장관이 출석을 해서 직접 이런 내용을 말을 했거든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이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인지 판사가 묻기도 했었고 또 지난번 재판에서도 이제 헌법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또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탄핵 심판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쟁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언론을 보고 알았고 또 확인은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근데 이후에 또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도 이 윤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그런
발표를 또 했었습니다. 대리인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자신이 작성한 게 맞고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비상입법 기구라는 것은 국회를 대체할 용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술을 할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동일한 취지로 예. 이 윤 대통령과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신이 이것을 직접 작성을 했고 또 최상무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그 과정도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실무자를 통해서 쪽지를 전달했다라고 해서 결국 이 내용은 작성부터 전달까지 윤 대통령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라는 예.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 최상목 전 권한 대행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 대행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것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어느 정도 모순이 되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런 증인신문 과정을 생각해봤을 때 결국 이 최 권한 대행도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가 나온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수 일치하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3차 변론에서 주장한 것과 증인의 신문 내용이 일치하면 향후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힘을 받을 거라고는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네. 어느 정도까지 그 신빙성이 인정이 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김용현 장관의 그런 진술이 상당하게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만큼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사유들은 상당히 신빙성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건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금까지 예상했던 사실 김용현 장관의 진술이었고 또 이 기타 다른 관련자들과의 그런 진술과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그 국회 인력들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국 각 사령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이 직접 예. 지시를 한 바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되는 증언을 오늘 김 전 장관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신빙성을 따지자면 김용현 전 장관의 그런 증언 대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단계이다. 이제 앞으로 추후에 있을 그런 증인 신문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관련자들의 진술을 또 반박하고 신빙성을 낮추는지 거기에 따라서 김 전 장관의 진술 신빙성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비상입법 기구가 적혀 있는 쪽지 자신이 작성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쪽지에 비상입법 기구 예산 편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또 재판부 헌법재판관은 이 쪽지 실물 쪽지를 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실무 쪽지가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지에 대해서 제출하라라는 것은 결국 이것을 증거로 채택을 하고 이 내용을 보면서 각 관련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이 증거와 종합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증거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아직까지는 오늘 재판 전까지는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이 안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쪽지 내용을 전제로 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언을 이제 신문을 하게 되니 여기서 이제 결국 재판관들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증거가 채택이 보류가 된 부분인데 이것 증거에 동의를 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한번 질의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에는 이 부분까지도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런 입장을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비상입법 기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직접 이 비상입법 기구 쪽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어요. 이 국보위 의혹은 완전히 넌센스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보위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신군부 시절에 이제 입법기구 비상으로 만들었던 반헌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기구인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취지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비상입법 기구와 성격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 명칭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비상 상태의 그런 입법 그러니까
국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신군부 시대의 그런 독재 기구 중에 하나였던 예. 그런 국보위 이런 문제 이런 것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비교를 하면서 이 경우에는 국회를 대체할 그런 입법기관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이 대리인들을 통해서 이 부분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예. 국회를 대체할 그런 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인정되고 있는 긴급 재정명령,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긴급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또 국회의 그런 집회를 기다릴 수가 없을 때 대통령이 긴급하게 발동할 수 있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그런 명령을 검토를 하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리고 좀 예비를 해보려고 한 그런 기구이다. 그래서 국회를 대체하는 기관은 절대 아니다라는 발표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입장에서 이게 만약 국회를 대체한다라는 그런 기구라고 판단이 된다면 결국에는 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으니 한 번 더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의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청구인 측인 국회 탄핵소추단 신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 때문에 휴정까지 이어진 걸로 전해졌거든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한쪽의 질문에만 답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거부를 보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그런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그 대리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민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신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국회 측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들이 분명히 예상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 진술을 잘못했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는 위증 문제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증죄 처벌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니 우선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유에서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다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대해서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반대의 국회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신빙성이 그래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반대 측의 그 반대 신문이 보장됐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신빙성을 더 따져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빙성을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한쪽에 대해서는 아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앞에 있었던 진술 내용 모두가 사실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당히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반대 신문을 포기하게 되면 그래서 진술 거부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봤을 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그 진술도 결국 의미 없는 진술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또 고려를 했을 때 이 반대 신문에도 응하는 것이 자신의 진술이 또 쓰일 수 있는 증거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입장을 바꿔서 다시 한번 반대 신문에 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휴정 시간 지난 후에 입장을 번복해서 이제 국회 측에도 증언에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태도는 이제 답변을 하는 걸로 바꿨으나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과 태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태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 측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을 거고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맞는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진술들을 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예. 실제로도 보도들을 봤을 때 그런 국회 측의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 혹시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물론 번복했지만 이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이 또 신빙성 문제가 조금 불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대 신문에 응했기 때문에 이 신문 내용을 보고 판사들은 이 재판관들은 신빙성을 따지긴 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일종의 잠깐 사이의 그런 진술 거부권 예. 행사 문제는 신경이 쓰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 다시 한번 번복이 됐다는 것을 봤을 때는 판사 입장에서는 일단 그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결국 양측에서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고 그 대답들이 어느 쪽에서 더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볼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먼저 윤 대통령 측의 신문에 대답을 하다가 대답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계속해서 신문에 응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을 한 게 자신이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 심판에서 한 진술, 증언이 혹시라도 자신의 형사 재판에 이제 왜곡돼서 사용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탄핵 심판에 여러 증인들이 지금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고 곧 재판을 받게 될 피의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좀 증언을 거부하는 일도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종종 그런 일들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절차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진술한 내용이 본인에게 또 불리하게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혹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다만 이제 법리적인 평가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피의자들 혹은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핵 심판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자기의 형사 재판에도 어느 정도 유리한 그런 양형 자료로 쓸 수 있다라는 점도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 개인들의 현재 사건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전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해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쪽지, 비상계엄 국무위원 심의 관련 쪽지 관련해서 어제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한 국무위원들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앞서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은 비슷하지만 어제 나온 얘기들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거든요. 헌재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결국에는 어떤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예. 그걸 따져봤을 때는 일단 그 문건의 내용이라든가 그 문건의 중요성 그리고 이 문건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국회에서도 이 쪽지와 관련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쪽지를 그 쪽지를 받았다 전달받은 예. 사실이 있다라는 식으로도 주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쪽지 내용 같은 것들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또 엇갈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에서도 앞으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 엇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쪽지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지, 쪽지의 그런 유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지, 또 객관적인 정황이 비춰봤을 때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느 쪽이 더 신뢰 가는지를 개별적으로 어쨌든 판단을 하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증명력을 따져볼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변론 잠시 휴정을 했다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끝이 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비상입법 기구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포고령에 대한 내용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과거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 자신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당시에 그 포고령 내용을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들을 통해서 밝혔던 입장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선 이런 진술들은 윤 대통령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작성을 했다라는 부분과 윤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이 분명히 책임을 가지고 주도를 한 것이 맞고 여기에 예. 대해서 윤 대통령은 충분한 검토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포고령에서 어쨌든 국회의 그런 활동을 금지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헌법에는 이제 반하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과연 누가 작성을 했는지 또 누가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가 중요하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작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도 그대로 포고령이 나갔다라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돼버리면 당연히 이 탄핵 심판에서는 매우 중요한 윤 대통령에게는 매우 크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을 했고 윤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다라고 함으로써 결국 윤 대통령의 책임을 어느 정도 덜어내는 듯한 그런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진술 내용들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개헌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거든요. 이미 포고령이 전 국민에게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런데도 노트북을 파쇄한 이유는 뭔가요? 저도 정확하게는 좀 짐작하기는 힘들지만 예상하건대 이 노트북을 확인을 했을 때, 조사를 했을 때 관련해서 참고한 문건부터 예를 들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누군가의 그런 또 의견을 받아서 뭐 메모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작성 과정이 또 어느 정도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스스로가 작성을 했다고 인정하는 만큼 노트북이 파쇄되었다 하더라도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증거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예. 이제 문제는 그 외에 특히 뭐 지금 윤 대통령이 이 관련해서 지시가 있었는지 혹은 꼼꼼한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만에 하나라도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점을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